저는 3살 아이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35살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가족을 조심하고 살라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열받고 화가 나는 일인데 저희 집안 사람 이야기라서 주변에 맘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나마 이렇게 사연으로 제안을 풀어보려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지난날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천에 있는 커다란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어린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차를 사고 비싼 명품을 사면서 즐거워할 때 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셨지만 집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두 분이서 노후를 보낼 만한 괜찮은 집을 운 좋게 분양받으셨지만 제가 20살이 넘도록 우리 집은 여기저기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집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서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돈 벌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시집 가기 전에 내 힘으로 무조건 내 집 마련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왜 너는 돈 안 쓰고 짠순이처럼 억척스럽게 구냐고 구박해도 제 뜻을 꺾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놀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주식도 하고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투자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저축으로 27살이라는 나이에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고 집값의 반이 넘는 돈이 남의 돈이었지만 제 명의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뒤로도 집 생겼다고 제 목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더 아끼고 살고 열심히 돈 모으며 살았어요. 그때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딱 1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빠르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처럼 알뜰했고 평생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저처럼 짠돌이였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집안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로 구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 제 명의로 사둔 아파트가 있긴 했지만 그건 출퇴근도 멀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곳이었거든요. 제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해서 이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편 직장과 제 직장도 어중간하게 멀었기 때문에 집안에 차도 2대나 굴려야 했고 이래저래 지출이 엄청 늘어나겠더라고요. 당장 남편 수입과 제 수입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낡고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작아서 혼수도 작고 저렴한 것들로 구입했는데 신혼집 이사 다 끝내놓고 남편과 마주 앉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하나 하면서 기가 막혀 웃었던 적이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끼고 고생하며 살아서 결혼 6년이 지난 지금은 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회사 다니던 남편이 우리 딸 태어나고 나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애엄마로 회사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그때쯤 회사를 그만뒀고요. 아이 보면서 시간이 나면 남편 장사를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요. 항상 저희 부부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끼면서 살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껴서 재벌 되겠다라고 빈정거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아끼고 살았더니 지금은 서울에 내 집 사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빚이 아니고 집에 딱 반토막만 저희 것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는 여전히 전세로 돌리고 있고 자랑 하나만 해보자면 제가 처음 그 아파트 살 때에 비해서 지금은 2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제 20대를 다 갈아 넣어서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구입한 집이라서 누구에게라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이 정도까지 온 것을 우리끼린 뿌듯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고 동네 장사가 아니라 커다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면 목표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면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남편 성격과는 정반대로 놀기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해요. 20대 초반부터 대학 다니며 술 먹고 놀러 다녔고 항상 용돈 부족하면 저희 남편에게 3만 원, 5만 원씩 빌려다가 술 사 먹고 당연히 돈은 갚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냥 여동생이니까 용돈 준다고 생각하며 작은 돈은 그냥 주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30 넘고 직장 생활한 지도 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20대에 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해외여행 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해외여행을 다녔고 가까운 일본 배낭여행 같은 것도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나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유럽을 3번 정도는 갔다 왔더라고요. 20대의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면서 사는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끈하게 돈 쓰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신우가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누가 돈 주고 그렇게 쓰라고 해도 간이 작아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카드 할부로 명품도 잘 사고 신우가 29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해준다면서 작은 외제차도 하나 60개월 할부로 뽑았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쁜 신우한테 정말 잘 어울리고 멋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펑펑 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집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저랑은 다르게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다녀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많았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걱정은 됐지만 그 남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 나이도 이제 곧 30대 중반이고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서 집에 데려온 남자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고 그 남자분도 신우와 똑같이 외제차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면서 돈 한 푼 제대로 안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승낙해달라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다길래 저랑 남편도 같이 가서 보기로 했는데 우리 시댁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 빌라 주차장에 신우와 신우 예비 신랑의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튼 신우 나이도 있고 2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고 나니 가장 문제는 그 남자 쪽 집안도 형제가 셋인데 집을 구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우리 시댁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결혼 당사자인 2사람이 가진 돈 다 합쳐봐야 원룸 전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남자 쪽은 카드 연체를 한 적도 있어서 신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저랑 남편은 2사람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 냉장고나 하나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신우 나이도 벌써 33인데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견례까지 끝내고 내년 여름에 결혼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어요. 신혼집이나 다른 건 다 해결이 됐나 보다. 역시 결혼은 2사람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사가 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남편도 아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 거기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좀 뜬금없지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어요. 당연히 전세입자가 3년 전부터 살고 있었고 작년에 재계약해서 내년 가을쯤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있다고 솔직하게 신우에게 이야기했고 신우는 제게 언니, 그거 계약 언제 끝나요? 내년에 끝나면 우리가 결혼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올 게 왔구나 싶었고 저는 가족끼리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껄끄러운 마음에 신우에게 거긴 2사람 직장이랑도 거리가 멀고 주변의 시세도 많이 올라서 전세로 살아도 너무 비싸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언니 집인데도 제가 돈 줘야 해요? 나 딱 깨끗하게 2년만 살고 나갈게요. 신우가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전세금을 안 맞춰주면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데 신우는 그 부분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언니 집인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전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한참 진땀을 뺐는데 얘기 들으면서도 거의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아가씨가 전세금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모를까?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전에 살던 사람한테 전세금 빼줄 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럼 전세금 받은 돈을 언니가 다 써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걸 왜 썼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 집에 신우를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대로 계약하고 돈 받고 세를 줘도 불편한 사이인데 미쳤다고 공짜로 2년을 살게 합니까? 잘 돌려서 그건 좀 어렵겠다 이야기했고 일단 형편에 맞게 다른 집 전세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자기들 돈으로 갈 만한 집이 없다네요. 돈 하나도 안 모으고 펑펑 다 쓰더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신우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그 돈 다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거든요. 일단 제 집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집 알아보라 이야기하고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걔네가 모은 돈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빚만 있는 상황이라서 집도 제대로 못 구하는 것 같다네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남편도 다음에 신우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답니다. 괜히 두 남매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고 그렇게 또 며칠이 그냥 지나갔어요. 며칠째 신우에게서 전화가 없길래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집을 구하고 있나 싶었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번에 한다는 소리가 언니, 그럼 언니가 대출 받아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출 이자는 매달 드릴게요. 라면서 세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것저것 알아봤는지 자기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몇 천만 원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가서 알아봤지만 정말 어디 갈 곳이 없다네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왜 내가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신우이를 살게 하겠어요?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저희 부부도 수중에 어긴 없는 목돈을 손에 들고 사는 것이 아닌데 전세금 빼주려면 대출도 엄청 받아야 해요. 신우 씀씀이로 그 대출 이자나 제대로 낼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전화했을 때도 제 남편이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말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도 이제 몰라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가족끼리 왜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면서 대출 이자 나오는 거 자기가 다 내면 되는데 제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네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원래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사는 건데 제가 너무 돈만 밝히면서 이기적이랍니다. 듣다 보니 짜증나고 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아가씨네 두 사람 벤츠부터 내다 파세요. 그거 2대 팔면 원룸 전세는 구할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이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가 차도 없어서 열등감 느껴서 그런 말 하는 거냐고 또다시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차를 사본 적 없고 우리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를 계속 타고 다녀요. 신호 벤츠 보면서 예쁘다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마 살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신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같이 유치하고 치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돈 없어서 그런 차 못 사니까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차에서 잠을 자던지 차 팔아서 아파트를 사던지 마음대로 하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또다시 신우가 나한테 전화했고 집을 공짜로 살게 해달라더라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남편도 참지 않고 신우에게 전화해서 한참 욕을 하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밤늦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이 딸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조용히 둘이서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뒤에서 너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대요.
두 사람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하던지 그냥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게 하던지 할 테니까 저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 중에 제가 집 샀다는 이야기 듣고 배 아파하거나 돈 빌려달라는 애들은 있었어도 그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냉장고는커녕 전자레인지 하나도 사주기 싫어졌어요. 살면서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마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적금 한 번 안 넣어보고 살던 신우는 자기가 제기했던 요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뒤에서 저를 욕하면서 그까짓 집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떤다 하고 있겠죠? 이제 나이 33이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언제까지고 젊음이 유지될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고 일 못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순간도 금방 찾아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다시 오빠랑 새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징징댈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저 같으면 결혼 나중으로 미루고 외제차부터 팔고 빡세게 2년 돈 모아서 시작할 것 같네요. 신우는 신우 인생이 있으니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겠죠 뭐.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식구와 주변 좋은 분들 잘 챙기면서 살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남편과 식성 차이 때문에 다투다가 이제는 완전 따로 밥을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국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한국에서 혼자 공부하러 넘어온 유학생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들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보고 서로 이름만 아는 정도였고 친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이 제가 다니던 대학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모임도 자주 하고 알고 지내고는 있었지만 미국으로 일찍 건너와서 오래 살아온 교포들과 한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벽이 있더라고요. 서로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술자리까지 완전히 다르다 보니 친해지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죠. 그나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라서 다른 교포 친구들에 비해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2년 정도 서로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각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 저는 계속 미국에서 살 생각이었지만 한국 회사의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직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처음에는 10몇 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 너무 재미있어서 맨날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직장을 얻고 돌아왔지만 부모님은 아직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친구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으니 더 외로워서 밖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클럽 다니고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 전부 술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신나게 놀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인맥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찾아간 곳은 제가 졸업한 대학의 동문회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이지만 한국에 동문회가 있었고 정기적인 모임도 자주 갔더라고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드디어 제대로 된 한국 인맥도 생기게 되면서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었죠. 그러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미국에서 얼굴만 알고 지냈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편 쪽에서 저를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년 연애하다가 남편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원래는 한국에서 5년 정도 회사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다시 부모님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완전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남편과 제가 큰 인연이 있구나 생각하실 텐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건 운명이라 생각했고,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맺어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고, 그전에는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맞춰주고 참아줬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사람 그 자체였고, 저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한국을 매우 좋아하지만 제 삶 중에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은 미국인이랑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랑 많이 오해도 있었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고 특히 남편이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주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만 하는 것과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결혼 생활은 완전 다르더군요. 노는 것도 다르고 집에서 쉬는 방법도 서로 달랐지만 그 중에서 남편과 제가 가장 많이 달랐던 것은 역시 먹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의 입맛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삼시세끼 쌀밥을 먹어야 했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만 해요. 매운 음식도 보통 매운 건 성에도 안 차는지 항상 식탁에 청양고추와 그걸 찍어 먹는 고추장이 있어야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아침에 간단하게 빵 한 쪽이나 과일을 먹고 점심도 샌드위치 정도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녁은 집에서 밥을 자주 먹었는데 보통 한 접시에 밥이랑 고기 반찬을 한꺼번에 담아서 다른 반찬은 없이 먹는 덮밥 스타일의 식사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이야 저희 부모님 사는 동네에도 한인마트가 있어서 김치를 구하기가 예전보다는 쉬워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없고 부모님이 김치를 담궈 먹으려 해도 한국 배추 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에 익숙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이 집에 남겨두고 가신 돈으로 피자나 햄버거를 혼자 사 먹곤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살다 보니 항상 밥을 먹어야 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도 같이 아침부터 국이며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너무 과하게 식사를 하니까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스타일대로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일찍 배가 고프고 허전하다며 남편은 밥이 아니면 안 되겠다네요. 점심은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저녁은 남편이 원하는 거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엔 제가 원하는 거 한 번 먹는 식으로 맞춰 나갔습니다. 신혼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얼큰한 국물이 있는 찌개를 먹고 싶은 남편에게 간단한 샐러드와 빵으로 저녁을 먹자고 하면 남편은 말없이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대충 먹고 쉬고 싶은데 오징어 볶음이나 낙지 볶음 같은 매운 음식을 남편이 먹자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각자 알아서 밥을 먹게 되고 이제는 서로가 뭘 먹는지 신경 안 쓰고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삼시세끼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려 마시고 빵 한 조각 먹고 출근하고 남편은 제가 전날 밤에 해놓은 밥에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레토르트 국 하나 데워서 먹고 출근하죠. 저녁에도 미리 상대방이 뭐 먹을 건지 물어본 뒤에 그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퇴근길에 알아서 먹고 싶은 걸 사와서 따로 먹곤 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같은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눈치 보며 싸울 필요도 없고 편하니까 나중엔 아무 말 없이 남편도 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설거지나 주방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려 노력하는 편인데 평일엔 둘 다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까 되도록이면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저녁을 먹는 편입니다.
남편도 제가 해준 요리를 몇 번 먹어보더니 그 뒤론 밥해라 마라 잔소리 안 하고 얌전히 밖에서 사다가 먹어요. 그런데 정말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건 무엇보다 김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일단 저는 김치를 그렇게 즐겨서 먹지 않습니다. 아예 먹지 못하는 건 아닌데 김치찌개나 볶음밥에 들어가는 익혀있는 김치는 먹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밥 먹을 때 반드시 반찬으로 김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평소에 제 음식 먹는 취향이 그렇습니다. 한국식 식당을 가면 식탁에 빈자리 없을 정도로 반찬을 많이 깔아주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덮밥이나 비빔밥처럼 딱 한 그릇에 정갈하게 나오는 식당이 좋아요. 밥 먹을 때 김치나 다른 반찬들이 올라가 있으면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조금 맵기도 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먹어 버릇해놔서 지금도 굳이 찾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김치가 식탁 위에 없으면 쌀밥을 못 먹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음식을 김치와 같이 먹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을 먹어도 김치를 반찬으로 먹어야 하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반찬으로 김치가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너무 신기했었지만 나중에 보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저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 김치는 99% 남편이 혼자 다 먹는 음식이었고 우리 집에서 먹는 대부분의 김치는 시어머니가 담궈서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김치 담글 줄도 몰랐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 만드는 법을 배울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집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남편이 다 먹어가서 바닥을 드러내면 마트에서 사다가 채워놓는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남편과 김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작년 이맘때 김장 때문이었어요.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게 하는 말이 이번 주말에는 김장하러 우리 집 가야 하니까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갑자기 웬 김장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제가 김장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한국에서는 가족들 다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들거든. 그걸 김장이라고 해. 라며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김장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다만 저는 시댁 김치를 거의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김치는 별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제 휴일에 시부모님 댁에 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작년 11월 말이었는데 제가 주말마다 친구들도 만나고 약속이 정말 많은데 미리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며칠 전에 주말을 비우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남편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났어요. 제가 남편한테 짜증내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김치 안 먹잖아. 당신 혼자 가서 도와드리고 와. 당신이 먹는 김치인데 당신이 가서 일해야지.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을 했는지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건 누가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시집온 며느리라면 당연히 김장을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 거라더군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저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데 솔직히 남편의 말도 완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건 김치를 먹는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말이죠. 저는 정말 김치를 먹지 않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이런저런 음식들로 먹는 김치들을 다 합치더라도 아마 반포기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면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제 주말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다는 일이 고작 김치 담그러 가는 거라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했고 남편도 몇 번 더 이야기해보다가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것 같자 그냥 포기하고 남편 혼자 갔다 온다면서 그 뒤로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에 천천히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저한테는 간다는 말도 없이 남편은 혼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고 일요일에 돌아온 남편은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들고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화가 안 풀렸는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삐졌던 게 거의 일주일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아닌 거라서 그런 일로 남편 눈치를 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이랑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잘 넘어갔어요. 저는 올해도 여전히 김치는 거의 안 먹고 남편은 자기 혼자 잘 챙겨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담그신 김장김치는 몇 달 못 가서 동이 나버렸고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제가 마트에서 김치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 넣었죠.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남편이 자기 먹을 만큼 알아서 꺼내 먹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시댁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도저히 김장을 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지셨다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사 먹자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김장이고 뭐고 안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고 남편도 어쩔 수 없으니 계속 사다 먹는 김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10월부터 한국에 계시는 상황이세요. 엄마도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내년 1월까지 계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실 예정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서 올해는 김장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모네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나눠주겠다며 가져가라 하셨어요. 엄마가 한국 들어온 뒤로 계속 저희 집에 며칠 계시고 그 뒤론 쭉 이모네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엄마랑 이모가 같이 김장을 하셨다는데 그 김치를 저희한테 나눠주신 거죠. 제가 김치 안 먹는 걸 아시기 때문에 원래는 준다고 말도 없었는데 시댁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사위를 위해 김치를 나눠주기로 하신 거죠. 시어머니 김치를 못 먹게 되어 우울해하고 있을 남편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같이 김치 가지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거길 내가 왜 가? 당신네 집안 김치는 당신이 알아서 가져와. 제가 우리 이모네 집에 가서 남편 보고 김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이모가 다 만들어 놓은 김치를 그냥 가져오기만 하자는 건데 남편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데 사위 주려고 부르시는 건데도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저까지 무안해졌습니다. 이모네 집이 차로 가면 30분인데 대중교통 타고 가면 1시간도 넘게 걸려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김치 나눠준다는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도 작년 우리 엄마 김장할 때 도와드리러 안 갔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걸 복수라고 하는 건지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죠. 어차피 저는 김치를 먹지도 않아서 집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저렇게 말해서 남편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 이모 집에는 저 혼자 갔다 오겠다 했죠.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침 일찍 이모네 집으로 가서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서 이틀 동안 잘 놀았어요. 일요일에 점심까지 엄마랑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엄마랑 이모가 김치통을 가져오면서 저보고 들고 가라 하더라고요. 저는 김치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얼굴 보러 온 거라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용돈만 챙겨드린 후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빈손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이 장모님 김치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김치? 나는 그냥 엄마랑 놀다가 온 건데? 우리 엄마 김치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얻어와. 나는 김치 안 먹잖아. 내가 김치통 들고 지하철 타고 왔으면 좋겠어?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김치 얻으러 간 거 아니었냐고 묻길래 나는 평생 먹지도 않는 김치를 내가 뭐하러 무겁게 들고 오냐고 당신도 친정엄마 김치 필요 없으니까 안 가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더니 할 말 없어진 남편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 김치 챙겨주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는 알아서 사다가 먹어. 나한테 김치 이야기는 하지도 마. 저는 그때 이후로 마트에서 장볼 때도 남편 먹을 김치는 안 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남편이 먹고 싶으면 직접 사라고 해요. 친정엄마가 사위 생각해서 모처럼 챙겨주려고 했는데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찼잖아요. 저런 사람은 챙겨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여보, 우리 김치 다 먹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김치 먹지도 않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줄래? 당신이 먹는 건 당신이 알아서 사다가 먹어. 하고 남편에게 성질을 냈더니 대답도 못하고 조용해져서 김치 없이 라면을 먹더라고요. 김치, 그놈의 김치만 생각하면 이가 벅벅 갈리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싶어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주진 못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알아서 떨어지지 않게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제 말만 잘 들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장모가 김치를 만들어주는데
왜 쓸데없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김치 없이 밥 먹다가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퇴근하는 길에 집 앞 마트에서 작은 김치를 사다가 밥을 먹고 있길래 집에 냄새 난다고 저리 치우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더니 조용히 그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네요. 그날 이후로 맨날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피하는데 왜 저러는지 답답합니다. 자기도 불편해서 그러는지 저한테 화풀 나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며칠은 더 두고 보려고요.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이모네 집에 보내서 친정엄마한테 사과하고 김치 얻어오라고 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 김치는 영영 못 먹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